생활비를 끊어버렸어. 준호의 음성은 담담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카톡 메시지는 한 줄로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월급의 40%를 아내 수진 계좌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지 3일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 성립을 알린 지 정확히 6시간 47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의 한 구석.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4개의 폴더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위치 데이터, 결제 내역. 모두 날짜별로 정렬된 1년치였습니다. 아내 수진의 응답은 3분 후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당신 정신 차렸어? 수진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그러는 거야?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애들 학원비는? 월세는? 준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수진의 호흡만 들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상간남과 함께 묵었던 강남 호텔. 지난 3개월간 총 15번 가셨죠. 이번 달 16일, 21일, 그리고 28일도 포함해서. 휴대폰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통화 기록도 남아있고 결제 기록도 전부 있어. 당신 신용카드로 결제된 방 요금만 850만 원이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냐? 당신이 뭔데 내 사생활을 따라다니고. 따라다니지 않았어. 당신이 자동으로 공유한 위치 데이터였어. 부부 아이 안전용으로 당신이 설정해놨던 거 기억나? 준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전화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먼저 끊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외출한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면 믿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예쁘네. 어디가? 준호가 2주일 전 묻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랑 카페나 갈래.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수지는 상간남과 명동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의심이 든 건 7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 회사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6시인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을 때도 화면에 미지의 번호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준호도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맞았습니다. 아내를 미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내의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있던 위치 공유 기능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들 위치 추적용으로 켜놓은 기능이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한 설정이 결국 아내의 배신을 드러냈습니다. 호텔. 강남의 고급 호텔. 회사 출장지로 알려진 대신증권 건물 맞은편.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확한 패턴이었습니다. 준호는 한 달을 더 지켜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호텔에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인근. 그곳에서 4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준호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서 아내가 누구와 함께 나오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 말입니다. 이틀 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장호현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이혼 소송만 30년 경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12층.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증거 확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면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 아내가 자동으로 공유한 위치 데이터는 괜찮습니다. 부부가 합의한 설정이었으니까요. 신용카드 결제 기록도 확인 가능합니다. 통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는 태블릿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장호현 변호사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확한 불륜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죠. 당신 회사는 어디세요? 대형 증권사입니다. 15년 근무했습니다. 좋습니다. 경제 능력이 충분하군요. 그럼 이혼할 때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단 얘기네요. 당신이 완벽히 우위에 섭니다. 아내분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결제 기록도 일관되고 위치 데이터도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변호사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 늦게 들어오면서 호는 척했던 표정,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던 손, 그리고 가끔 흘러나오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런데 생활비 문제는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현재 아내분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이 명확한 만큼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혼 후 추가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혹시 아이들이 있으신가요? 2명입니다. 딸이 9살, 아들이 7살. 그렇다면 친권 문제도 중요합니다. 아내분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친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호는 태블릿 화면의 폴더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의 모든 거짓이 데이터로 변환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정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생활비를 끊겠다고. 생활비를 끊어버렸어. 메시지는 오후 2시 47분에 전송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지 정확히 3시간 23분 후였습니다. 준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모니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 박준석이 물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일 좀 해. 아, 네. 준호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박준석은 30대 초반의 친구였습니다. 준호와 같은 부서에서 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박준석은 준호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아내가 불륜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박준석은 대충이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준호가 자주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갔다 왔어? 응. 이혼 조정 성립. 축하해. 이제 자유야. 준호는 눈웃음을 했습니다. 박준석의 말이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되었을지 몰라도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우위였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복수심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준호는 회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칸 안쪽 맨 끝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쓰고 지웠다가 다시 썼고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생활비를 끊어버렸어. 더 이상 월급의 40%를 당신 계좌로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야. 변호사와 상담했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끝. 준호는 메시지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송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다음에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즉각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전송 완료. 준호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준석이 웃으며 준호를 봤습니다.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로부터 2분 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30초 뒤 수진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당신 정신 차렸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애들 학원비, 월세, 이런 건 누가 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을 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혹시 상간남에게 연락했을까? 그럼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준호가 돈을 강탈했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준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오후 5시 30분. 상사에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장호현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적한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장호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반발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당신이 완벽합니다. 불륜이 명확한데 생활비를 계속 줄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그럼 그게 증거가 되나요? 네. 당신이 생활비를 끄는 행동 자체가 증거는 아니지만 아내분의 반응과 태도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협박성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저장해 두세요. 스크린샷도 남겨두면 좋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검은색 아메리카노. 쓴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나간 5년이 쓴맛인 것처럼. 그런데 아이들은요? 친권, 양육권은? 일단 아내분이 직업이 없는 상태이니 친권은 당신이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연령을 보면 아직 어린 편이군요. 법원에서는 모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므로 이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는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둘째 진호는 7살, 첫째 민지는 9살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 아내분이 메시지를 보냈나요? 네. 여러 개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협박성 내용이 있으면 스크린샷을 하고 따로 저장해 두세요. 그게 좋은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메시지와 전화가 올 겁니다. 모두 기록해 두세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휴대폰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카톡도 전화도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도 있었습니다. 회사 전화번호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일찍 온 박준석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너, 뭐 했어? 뭘 말하는 거야?
아침부터 상사 불러서 자기 아내가 당신 이야기한다고 했어. 당신이 아내 버렸다고, 아이까지 버렸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사가 너 불렀어. 지금.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상사 김진호 이사 사무실은 4층이었습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같은 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직장과 개인이 섞이는 것. 그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사무실 안에는 김진호 이사와 함께 인사팀장 박경숙 이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공식 면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준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대리에 앉아. 불편한 일이 생겼어. 준호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 휴대폰에 당신 아내분이 올린 영상이 떠 있어. 당신이 가정을 버렸다는 내용이고 아내분과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내용이야. 회사 이름도 명시되어 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협박했던 그 영상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올려진 줄은 몰랐습니다. 저건 거짓 고소입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박경숙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있는 거죠? 생활비도 여전히 내야 하고요. 저는 아이들의 친권자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를 요구받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법적으로. 아무튼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네.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해. 회사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 회사는 명성이 중요합니다. 김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직을 신청해.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당신 사적인 문제인 건 알지만 회사 명성도 중요하니까. 이해하시죠?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이 순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휴직이 싫으면 사직도 가능해.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휴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직 신청하겠습니다. 회사를 나온 준호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잠시 진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3만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의 말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카메라를 보고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임신 중에도 무관심했고 이제는 생활비까지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수지는 임신 중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임신을 증명할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절대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것이지 준호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댓글은 준호에게 일방적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아이들이 불쌍하다. 임신 중인 아내를 버리다니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회사 이름까지 나왔는데 뭐 하는 건지. 준호는 댓글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장호현이었습니다. 당신 SNS 봤나요?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아내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했습니다. 거짓 내용으로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당신이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고소는 유보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확보해 두세요. 영상, 댓글, 메시지 다 스크린샷 해두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언제든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준호가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년간의 데이터, 위치 기록, 결제 기록, 통화 기록, 메시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거짓 영상과 협박 메시지까지 모두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휴직 신청이 수용되었을 때 준호는 어떤 안도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휴직은 곧 회사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전에 전세로 새로 구한 아파트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구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앉은 준호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박준석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형 힘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냥 무시해. 진실은 밝혀질 거야.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이게 밝혀질 것 같지 않아. 박준석은 준호의 유일한 지지자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대부분 준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영상은 이제 조회수가 5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회사 어디야? 타이핑 봐. 도대체 이런 남자를 뽑은 회사는 뭐 하는 거야? 임신한 아내를 버리다니. 최악의 남자네요. 준호는 댓글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임신하지 않은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불륜하는 아내와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실은 SNS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2일 뒤 준호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아내 친정엄마였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당신 맛이 갔어? 우리 딸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생활비를 끊다니? 당신이 남자야? 어머니, 저는 아내와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임신한 딸을 방치하는 게 어디 남자 짓이냐고. 손자까지 봐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당신이 죽어야 마땅해. 어머니, 딸부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임신을 증명할 서류는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없고요. 거짓말을 하지 마. 우리 딸이 거짓말을 했겠어. 당신이 거짓말쟁이야. 우리 딸은 순수한 아이야. 전화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친정엄마도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준호의 SNS를 찾은 것입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준호의 계정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 진짜 사람이 아니다. 가정을 버린 것도 모자라 직장까지 무리를 만드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우리 회사에 있었지? 준호는 모든 SNS를 비공개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스크린샷을 했을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상간남이었습니다. 통화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봐, 더 이상 수진 괴롭히지 마라. 아니면 너 진짜 큰일 난다. 저는 수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활비를 끊었을 뿐입니다. 생활비를 끊었다고? 임신한 여자를 방치하는 게 뭐 하는 짓이야? 임신하지
그 침묵은 그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 상간남에게도 임신 거짓을 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너, 수진이 뭔가 다르게 말한 건 아닐까? 준호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상간남도 의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임신, 가짜 눈물, 가짜 사랑,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이제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회사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휴직을 당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뉴스도 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뉴스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면 언론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피해자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론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장호연은 준호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언론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내분이 거짓으로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합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신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아내분과 상간남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협박죄도 추가합니다. 당신 회사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려던 의도가 명확하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싸움이 될 거란 거죠. 상대방도 반발할 거고 여론도 복잡해질 거고요. 당신이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왜곡된 채로 퍼져나가는 건 정말 못 봐주겠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새로운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모든 혐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십 페이지의 서류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법적 용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는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준호의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데이터 모두 명확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사 기간은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여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SNS에는 준호를 지지하는 글과 비난하는 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도대체 뭘 한 건지 알고 비난을 하지. 증거가 다 있네. 아내가 거짓말쟁이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1개월 뒤 경찰서는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사 완료. 송치 예정입니다. 무엇을 송치한다는 건데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송치합니다. 협박죄는 합의 가능성이 있어 검토 중입니다. 다만 당신의 증거가 충분하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검찰은 수진의 주장을 조사했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찰 소환장이 수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차례였습니다. 법원에서 준호와 수진이 마주쳤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대면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피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준호를 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의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었습니다. 이 결제 기록을 보세요. 이건 상간남과의 호텔 비용입니다. 날짜도 명확하고 시간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내분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기록입니다. 총 15회 850만 원입니다. 수진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치 데이터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확히 호텔 위치에서 머물다가 저녁 8시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 패턴이 7개월간 일관되게 반복됩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분의 임신 기록입니다. 검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내분은 이혼 절차 중 낙태를 했습니다. 현재 임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SNS 영상에서는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자녀들에게도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엄마까지 딸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상은 피고인의 남편을 정신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은 회사에서 휴직을 당했고 SNS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진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거짓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명예훼손죄로 금고 1년에 처하고 모욕죄로 금고 6개월을 병합하여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딸을 봤습니다. 딸이 엄마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 장호연이 곁에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법정에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준호를 피해자로 보도했습니다. SNS의 여론도 급변했습니다. 이제 준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정말 거짓쟁이네. 저 여자 좀 봐. 남편을 이렇게 모함하다니. 저 임신은 뭐야? 완전 사기네. 남자가 정말 피해자네. 상간남도 이 과정에서 걸려나갔습니다. 호텔 결제 기록, 통화 기록, 위치 데이터. 모두 그가 수진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상간남은 기혼자였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2명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이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정 기록이 공개되자 상간남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갔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상간남은 직장도 잃었습니다. 회사는 공개적으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직원은 회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상간남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아이, 직장, 신뢰.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5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에서도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딸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우리 가족까지 망치고 싶었어? 법원 기록이 다 나갔는데 어떻게 나중에 얼굴을 들고 살아?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도 화제가 됐어. 직장도 힘들고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어. 당신이 뭘 한 거야?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딸을 변호했던 엄마도 이제는 딸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다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한 행동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딸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법원에 나갔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살 민지는 물었습니다. 엄마, 왜 경찰 아저씨가 엄마를 데리고 가? 엄마가 실수를 했단다. 7살 진호는 준호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어디야? 아빠가 왜 안 와? 아빠는 지금 바빠.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엄마와 아빠가 따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 승리는 준호에게 또 다른 싸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법원은 준호에게 친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확했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호의 경제 능력도 더 우수했습니다. 증권사 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은 어머니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성 사랑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친권은 준호, 양육은 수진. 그리고 월 생활비는 350만 원. 변호사가 이것을 준호에게 설명했을 때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은 또 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친권자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의료,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금고형에 가야 합니다. 판사가 그 점을 고려해서 양육권은 당신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금고형요? 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금고 1년 6개월을 받았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수지는 감옥에 있게 됩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늘.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준호는 다시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휴직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준석은 여전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준호를 보며 다르게 대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복잡한 일이 있었네. 아내한테 당했다면서? 아니 잠깐 아내분이 거짓말을 했대.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사람들의 호기심은 이제 동정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사적인 일이 공개적으로 소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공허합니다. 복수라는 게 생각보다 허망하네요. 아내가 감옥에 가고 상간남이 모든 걸 잃고 여론도 제 편이 됐는데 그래도 뭔가 채워지는 게 없어요. 5년을 함께 한 아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슬프고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당신은 진짜 원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호는 또 생각했습니다. 아마 신뢰일 것 같아요.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다시 신뢰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고 대신 복수를 택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싶어요.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이 아니라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요. 그리고 혹시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준호는 상담 과정에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겼다는 쾌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리움. 그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도 불쌍하지만 동시에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도 아팠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1년 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일하는 곳이었지만 준호의 우선순위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준호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 시간이었습니다. 9살이 된 민지와 8살이 된 진호. 아이들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뭐 할 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영화 볼래? 아니면 밥을 먹을까? 영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영화 보고 밥 먹자. 준호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관으로 가는 길. 이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의 온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금고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법원의 판결대로였습니다. 나왔을 때 수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짧아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반인데 10년을 더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정엄마는 딸을 마중 나갔습니다. 침묵 속에 차에 탔습니다.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며 낯설었습니다. 1년 반은 아이들에게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오래 안 봤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리웠어. 많이 그리웠어. 수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정한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반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수지는 자신이 뭘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봤어? 아빠는 매주 만나는데. 엄마가 실수를 했단다. 아주 큰 실수를. 상간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전과 기록도 생겼습니다.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내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태로. 때때로 그는 준호를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준호는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일했지만 퇴근 후에는 바뀌었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왜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 박준석이 물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정이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이 고통을 겪었으니까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좀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이미 많이 견뎠으니까. 2년 뒤 준호는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에 무료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보수는 없었지만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여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뭔지 안 하고 바깥 여자한테 빠져 있으니까요. 저랑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신 준호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원하세요? 복수요? 아니면 다시 신뢰요? 여성은 생각했습니다. 둘 다 원해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었지만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은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3년 뒤, 준호는 상담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 신뢰를 다시 배우는 일, 그것이 준호의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성장했습니다. 민지는 12살이 되었고 진호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꿈이네. 아빠도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도와주고 싶어. 너희들을 보면서 깨달았거든. 복수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아빠,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단다. 너희는 뭘 잘못한 것도 없어. 엄마 아빠의 선택일 뿐이야. 준호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이 아닌 아이들의 웃음.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친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수지는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덕분에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없는 안정과 신뢰를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년 뒤, 법원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친권자였습니다. 수지는 이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 권리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이들과 수진이 만나도록 허락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법적 의무는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배려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만나러 왔을 때 준호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아요. 민지는 심리학을 배우고 싶대요. 그렇구나. 준호와 수지는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끝났고 아이들의 미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상담소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났습니다. 가정 배신에서 벗어나 남을 돕는 상담사의 이야기. 준호는 그 기사를 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0년 뒤 준호는 상담소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곳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다 가정 문제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진호도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의 하늘은 10년 전의 흐린 하늘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같은 하늘이었지만 준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생활비를 끊었던 그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복수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복수는 삶을 파괴하고 용서와 성장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